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그룹 U2가 자신의 정규 13집 앨범 Songs of Innocence를 무료로 공개해서 화제입니다. U2는 지난 9월 9일 쿠퍼티노 플린트 센터에서 열린 아이폰 6 제작 발표회 행사에서 새 앨범의 수록곡을 연주했고요. 이 자리에서 119개국의 아이튠스 고객에게 앨범을 무료로 전송했습니다. 이 앨범은 아이튠스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고요. 공개 4일 만에 무려 20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이벤트가 정말 공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애플은 U2와 그 배급사인 유니버설 뮤직에게 아이튠스에서 이 앨범을 5주 동안 독점적으로 홍보할 것을 약속했고요. 애플의 TV 광고에 이 노래가 사용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공짜로 풀어버리면 뭐가 남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U2는 공연 수익으로 매년 1, 2위를 다투는 팀이고 따라서 음원 수익보다는 공연 수익에 더 많은 비중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짜로 음원을 풀면 평소 그들의 음악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들의 음악을 듣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팬을 만들어서 공연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동력도 되는 것이죠. 음악은 바로 이 앨범 Songs of Innocence의 타이틀곡 The Miracle 듣겠습니다. Chasing down the days of fear, chasing down a dream before it disappeared. I was aching to be somewhere near. Your voice was all I heard. I was shaking from a storm in me, haunted by the specters that we had to see. Yeah, I wanted to be the melody above the noise, above the hurt. I was young, not dumb, just wishing to be blinded by you, brand new, and we were pilgrims on our way. I woke up at the moment when the miracle occurred, heard a song that made some sense out of the world. We can communicate, religion so I can love and hate, music so I can exaggerate my pain. Give it a name. I was young, not dumb, just wishing to be blinded by you, brand new, and we were pilgrims on our way.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공짜폰 사라진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동통신사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단말기 제조사에서도 판매 장려금을 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비싼 단말기를 조금 저렴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분리해서 공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채로 단통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알맹이가 빠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연배 아주대 ITS 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분리 공시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에 이제 저희 통신 소비자들께서 휴대폰을 구매를 해서 이제 통신사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요. 네. 도대체 얼마를 할인을 받는지를 몰랐어요. 너무 복잡해서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럼 거기 이제 판매 대리점에서 이거 35만 원을 할인받으니까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믿고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보면은 옆에 친구는 55만 원을 갑자기 받았다고 하고요.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보조금 규모를 뭐 30만 원, 25만 원 정확하게 단말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근데 그 보조금이 25만 원이라고 하면 통신사에서 얼마를 내고 제조사에서 얼마를 낸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딱 분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5만 원, 10만 원을 냈다. 네. 혹은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을 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걸 분리공시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통사가 얼마 보조해주고 제조사가 얼마 보조해주고 알게 되면은 고객들의 입장에선 투명해지니까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뭐 단말기 제조사라든가 통신사들은 좀 불리한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도 삼성전자 쪽에서 반대를 해서 네. 이거를 분리 공시하는 것이 안 되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왜 반대했나요? 일단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 원가를 공개를 안 한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원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예. 그 부분도 공개하기가 싫었겠죠. 네. 그러면은 보조금이 꽤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분리 공시를 안 하게 되면은 통신사는 밝혀요. 그러면 통신사도 안 하게 되는 거네요. 통신사도 일단은 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25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통신사가 15만 원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은 결국 10만 원이 제조사 몫이라고 해서 알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통신사에서 15만 원이라는 걸 밝히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밝히지 못할 것 같고, 만약의 경우 통신사에서 15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제조사에서 정말 10만 원을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분리 공시를 하면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가 네, 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리 공시를 안 하게 되니까요. 네. 15만 원, 25만 원 중에서 15만 원을 통신사가 냈다. 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10만 원이 제조사일 것 같은데 네. 그게 제조회사에서 낸 것인지 안 낸 것인지 혹은 더 다른 규모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알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네. 뭐 이런 단통법 하나마나 아니에요? 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원래 취지가 네. 이런 게 아주 그 투명한 시장과 공정스러운 이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전한 취지였는데 네. 그 건전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들도 그걸 네. 원했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취지하고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알맹이가 빠지면요. 분리공시 보조금에 네. 대해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밝히는 이 분리공시제가 빠지게 되면 단통법에는 뭐가 남아요? 일단은 뭐 전체 보조금 규모가 얼마라고 하는 네. 그것만이 남겠죠. 예. 네. 그러니까 보조금 전체 뭉텅이로 얼마다라는 거는 밝혀질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고 이제 좀 눈여겨봐야지 될 조항이 또 있나요? 예, 지금 논의에서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제 그 대리금 보조금을 15%를 또
더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은 이렇게 산정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리점 보조금까지 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대리점 같은 데에서는 보조금을 우리가 많이 드릴 테니까 네. 뭐 기존과 같은 고가의 요금제에 좋은 단말을 쓰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마도 그렇겠네요. 예.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주는 전체 보조금은 이만큼이지만 우리가 이만큼 많이 드릴 테니까 단말기 좋은 거 쓰시고 이거 쓰시려면 역시 고가 요금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 기존하고 똑같이 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효과가 아무것도 없고 네. 기존은 혼탁한 상황으로 돌아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단말기 가격 자체를 합리화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네. 그래서 별로 남는 게 없고요. 예. 단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가 단지 단말기를 갖다가 다른 데서 구매를 해서 오신 자급제 단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네.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로 될지 예. 그것이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꿀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 이유가 있으면 다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비주의자 입장에서 내가 단말을 사지 않고 다른 데서 단말을 내 기존 쓰던 단말 내지는 다른 데서 좋은 단말을 사서 어떤 기존 통신사에 갔을 때 요금을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가 또 유동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하고 똑같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 네. 오히려 뭐 지금 단말기에 대한 할인 금액을 한정을 짓게 된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요행수로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네. 예, 그런 길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굳이 단말기를 뭐 온라인이든 다른 곳이든 가서 사와도 할인받을 수 있는 폭이 적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질 거고요. 네. 말씀하신 오히려 대로 불편만해지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한 그런 게 하나도 안 고쳐질 거라면은 네. 이거 그러면은 법 시행을 못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용두사미가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 반대한 쪽은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았어요?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그 사업자들이나 또 통신사들은 예. 통신사나 제조업자들이 다 이거 공개해도 괜찮다라고 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대를 했고 뭐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단말 시장도 네. 거대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고요. 또 통신 서비스 시장도 거대 기업 3개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틀에서 통신 소비자 요금을 내리고 또 사실 통신 분야에서 어떤 혁신을 기대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은 혹시 이 단통법이 시행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알맹이 빠지지 않은 채로요. 그렇게 되면은 네. 좀 이런 혼탁한 구조가 바뀔 걸로 네. 기대하셨어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깨끗한 시장 환경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네. 소비자나 모든 사람들한테 또 사회적으로 좋은 환경이 형성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예. 뭐 단기적인 효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나아지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굳이 정말 법을 이렇게 오랫동안 심들여서 네. 만들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요. 그럼 삼성전자가 반대를 했다면, 네. 이게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좀 두려워했던 게 공시제였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자체는 어쨌든 지배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어떤 이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네. 뭐 물론 다른 요인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최소한 판매 금액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할 거니까요. 네.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분리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이 결정을 만약에 뒤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미래부에서 네. 그 규제위원회의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재상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시간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예. 또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그럼 이게 또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이제 다시 해야지 되는데, 예. 예, 하여튼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보조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네. 된 채로 지금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예. 조금 있다가 보조금 상한선도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 네. 보조금 상한제 이것도 논란이 많은데 대략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뭐 지금 논의되는 걸 보면은 어쨌든 간에 3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거의 의미를 보게 되면 제가 어저께 발표한 자료에도 보시면은 작년에 기본 평균적인 단말 비용이 84만 원이고 네. 보조금이 45만 원이었습니다. 그 공개된 데이터에 의하면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30만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큰 금액의 상한선이라고 본다고 하면 결국은 소비자가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네. 적게 보조를 받는 게 아닌가 평균적으로는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 고객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이 의미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는 단말기 가격이 평균 84만 원이고 보조금이 45만 원입니다. 예. 근데 보조금 상한선이 3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리점 15%까지 합쳐야 34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 45만 원 수준인 것이 35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네. 볼 때는 맥시멈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를 고객들이 적게 받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거죠. 단말기 가격은 내리지 않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제조사들만 지금 웃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제조사만이 아니라 예. 통신사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케팅 비용이 예. 지금 광고 홍보비 이외에 이 지급 수수료 플러스 단말 보조금 이것이 굉장히 큰데요. 단말 비용이 자기네들은 얼마 이상 정을 딱 지출을 안 해도 되니까요. 네.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당장에 지금 통신사들은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감시하겠다. 불법적으로 더 주는 보조금을 감시하겠다라는 전담반을 만들 정도로 지금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통신사 제조사들의 전쟁도 계속될 것이고 그럼 굉장히 네. 과열 양상은 계속될 것이고 고객들은 네. 오히려 이 상한선 제한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덜 볼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통신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조차도 지금 남지 않는 것 같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본적인 그 방향 자체가 네. 방법과 수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 그 후속적인 조치를 아무리 잘해도 예. 원래의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화살이 휘어져 있으면은 예. 아무리 관역을 잘 맞춰서 쏠라고 하더라도 관역에서 휘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이런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을 성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알맹이 빠진 단통법이 시행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그 통신 소비자들의 힘이 파워가 네.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도 어렵고 목소리 자체를 내기 위한 구조도 별로 없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지금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 그 통신사에 대해서는 통신 그 서비스 원가 공개, 예. 또 단말에 대한 그 구매 비용의 공개, 예.
얼마에 구매하는지를 공개를 안 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 제조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제조 원가는 대외적인 경쟁력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보조 비용에 대한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그 공개를 하라고 소비자들이 네.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단통법 시행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였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현배 아주대 ITS 대학원 겸임 교수와 알맹이 빠진 단통법 시행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생생경제의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 지표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취업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최근 엔화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겠고요.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에는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공채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율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가에 가보면 2층이나 3층 건물에 여러 집이 모여있는 주택이 있죠. 이걸 다가구 주택이라고도 하고 다세대 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가장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집주인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를 보는 겁니다. 집주인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 집주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라면 그 건물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런데 101호, 102호 이름 붙여서 집집마다 분양을 했다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집집마다 등기도 따로 하겠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다가구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죠.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최근 일본 엔화 가치 또다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닌지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엔화 하락의 배경과 영향,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엔화 요즘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예, 최근 엔달러 환율이 109엔까지 상승했었습니다. 네. 이게 2008년 8월 수준이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109엔대 접근했는데요. 한때 2011년 하반기에는 76엔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로 무려 엔화 가치가 43%나 하락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에 비해서 오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가고 있는데요. 2011년 10월 달에 100엔당 원엔 환율이 1,508원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최근에 96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엔화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기존과 같나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네.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회복되는데 일본 경제는 지지부진하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GDP가 2008년 2분기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로 한 7%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 GDP는 그 수준입니다. 2분기에 일본 GDP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2%나 감소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계속 더 돈을 풀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본 금리는 낮아지고 미국 금리는 약간 오르다 보니까 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다가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국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지금 12개월 이동평균 보니까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그에 미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아야 될까요? 예, 서로 돈을 얼마나 푸느냐 이건데요. 네. 예, 그 나라가 돈을 많이 풀면은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정말 많은 돈을 풀었었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약세되고 엔화가 강세로 갔는데요. 그런데 2003년부터는 미국보다는 일본이 더 돈을 풀거든요. 이 본원통화라고 있는데요. 그냥 화폐 발행에다가 기술 준비금 이런 걸 본원통화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무려 작년 한 해 동안 본원통화를 47%나 풀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작년에 11% 증가했습니다. 일본이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일본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일본 엔화가 약세로 가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일본이 돈을 더 많이 풀다 보니까 네.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찍어서 푼다. 이걸로 지금 억지로 엔화 가치를 낮추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요. 예.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해요. 그동안 일본이 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기업 매출, 고용 줄어들고 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일본이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 될 때까지 돈을 풀겠다는 건데 지금 평균이 1990년 이후 평균이 한 110원 정도 됐는데요. 네. 저는 머지않아 이걸 돌파해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내에 120엔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달러 대비로는 달러 엔이 이제 120엔으로 올라가면서 엔화 가치는 네. 그만큼 떨어질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9엔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더 많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군요. 예. 미국은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돈을 언제 좀 줄일까, 금리를 예. 인상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본은 경제가 굉장히 나쁘니까 앞으로도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이젠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를 한다고 해도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 수출에는 악영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엔원 환율이 1% 하락하면 수출이 1.9% 감소하는데요. 예. 주로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경쟁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엔화 약세가 내후년까지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부담인데요.
예. 네. 그러면은 이런 그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는 도움을 주고는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만 시차적으로 아마 도움을 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되면은 일본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일본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동안 일본 사람들이 물가가 떨어지니까 필수품 아니면은 그냥 소비를 계속 미루죠.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노트북을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그게 6개월 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미루거든요. 예. 6개월 후에 갔더니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소비를 안 하죠. 일본 사람들이 소비 안 하니까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업은 고용을 줄어들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다시 물가가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물가를 한번 올려보자. 그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풀면은 엔화가 약세되고 일본 물가가 오를 것이다. 네. 그런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일본 소비자 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올 지금 7월까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 국민들이 정말로 아직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가 이걸 아마 느끼지 못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계속 물가가 떨어진 것만 봤기 때문에 네. 아직은 효과가 없는데요.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일본 국민들이 서서히 소비를 늘리게 될 겁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그 일리가 있는데 일본은 또 에너지 많이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엔화 가치가 많이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에게 또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요? 네, 기업들에는 그렇게 되면 비용 인상 효과는 생기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자제품 자동차가 일본하고 경쟁력이 있는데요. 엔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외국인 보기에는 일본 자동차 전자제품이 더 싸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비용 상승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일본 자동차나 전자를 더 많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 매출 이익은 증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 장사를 많이 더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사실 제가 1982년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일본하고 경쟁력에 앞서가야 된다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뒤진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좀 갖춰가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아주 장기적인 문제고 단기적으로 이제는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돈 많이 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돈을 풀면은 결국 우리나라 환율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엔화나 달러에 비해서 더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라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당연히 따를 수가 있고 지금이 돈을 과연 많이 풀 시점이냐에 대한 이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인플레로 가느냐 디플레로 가느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기재부 장관, 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는 디플레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 풀어도 물가 상승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처럼 돈을 좀 풀어가지고 환율을 어느 정도 방어해야지 우리 경제가 지금 그나마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내수 굉장히 부진하는데요. 여기서 수출마저 부진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또 한 단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적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개혁 지금 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조개혁 효과는 단기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장기에 나타나는 거니까 단기에는 저는 정책상 통화 정책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합격이라면은 굉장히 기쁜 얘기죠. 취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합격으로 가는 길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 내비게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코르트의 임경현 본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이제 시작된 지 한 달이 되거네요. 그렇죠. 9월 네.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삼성이 인적성 검사 날짜도 지금 정했죠. 네네, 어제 발표가 됐죠. 10월 예. 12일로. 그래서 이 최근에 주요 기업들의 채용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확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네. 네, 진행 중인 공채들 그 현황 파악을 먼저 좀 하고 갔으면 하는데요. 네. 우선 이번 주부터 삼성그룹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26일에 원서 접수를 마감을 하고 어제 발표된 것처럼 10월 12일에 직무적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신체 검사를 거쳐서 11월경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SK그룹은 22일에 서류 접수를 마감을 하고 서류 심사 합격자를 10월 10일경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외 역시 인적성 검사를 10월 19일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한국사가 10문항 정도 추가가 되며 틀리면 감점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을 네.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LG그룹은 서류 전형을 마감했고 10월 4일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적성 검사부터 한국사와 한자를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도 역시 서류는 마감을 했고요. 10월 9일에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인적성 검사가 대부분 이제 10월에 네.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새 이제 이 무료 모의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인크루트에도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면서 이 감을 익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류 전형이 지금 마무리가 된 곳들이 꽤 네네. 많아졌는데 아직도 네. 서류 전형 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죠. 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한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네. 우선 CJ그룹이 25일 목요일 날 마감을 하고요. 내일이네요. 또 앞에 그러네요. 네. 네, 지금 진행 중이고 내일 마감이 되고요. 삼성, 효성, 대림, GS 칼텍스, 한국전력공사 이런 기업들이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마감 시간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밤늦게, 그러니까 24시 마감이 아니라 6시일 수도 있고 5시일 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날짜뿐만 아니라 마감 시간까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감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지금 채용 일정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 신세계, 금호아시아나그룹, 동부그룹 이런 쪽은 이제 채용 일정을 이제 막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숨가쁘게 이어지네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이제 한국사나 한자 같은 것들도 좀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시험에서요. 그 전에 일단 서류를 넣을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삭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필수 항목이 있고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이 있고 선택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네. 저희가 그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는데 이력서를 작성할 때 선택 항목을 기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닌가 뭐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선택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에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다 채워야 되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입력되지 않으면 성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항목을 입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새 이제 입사 지원에 이렇게 꼭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수 항목, 선택 항목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입력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항목을 일단 성의 있게 작성해야지 되는 건 기본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왜 필수와 선택을 나눠놓을까요? 그게 이제 입사 지원서에 사실 입력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실제 직무와 그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항목. 그러니까 입사 지원자의 입사를 결정시킬 때 꼭 필요한 항목이 있고 더 알면 좋겠지만 실제 입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진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네.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필수 항목으로 설정을 해서 반드시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선택 항목으로 분류해서 개인의 자유를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입사 지원서를 검토할 때도 꼭 필요한 정보, 그다음에 이제 좀 선택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나누어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선택한 항목, 그러니까 선택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인사 담당자들은 그 선택 항목들을 통해서 이 구직자의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필요한 2차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입력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이력서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필수는 다 써야 되고 선택도 지금 쓰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쓰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꼭 써야 되나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항목도 있는데 그런 건 뛰어넘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선택 항목을 꼭 입력하도록 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이 사람의 어떤 업무 역량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또 혹은 그 직무와 연관된 항목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일 경우에는 선택 항목으로 봤는데 물론 이제 구직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거는 꼭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항목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쓰기 싫은 항목이 있는가 그랬더니 한 98%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가족사항. 네.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왜 꼭 물어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 연관성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신체사항, 그다음에 취미 특기. 이런 것들은 쓰기 싫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입사에 굳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또 요새 이제 워낙에 개인 정보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은 쓰기 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항목을 제시를 했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마다 워낙 다른 이유들로 이런 항목을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굉장히 최소한으로 입사 지원서의 항목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목들을 받는 이유가 그 기업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면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 근데요. 가족사항이나 신체사항이 그 기업이 채용을 할 때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족사항은 지금 딱히 어떤 예를 들어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신체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입사하셔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어떤 신체 조건이 필요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와 관련해서 신체 조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아마 입력을 하시라고 하실 거고 요새는 만약에 그렇게 직무와 관련돼서 입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워낙 이제 학력 철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면서 학력상 자체도 안 받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받는 기업들은 꼭 필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성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빈칸 없이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정 하시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시죠. 항상 저는 자애로운 부모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아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성장 과정을 쓰실 때 그렇게 난 어떤 부모님,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데 사실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은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떤 꿈을 가졌고 어떤 비전을 품고 지금 이 회사에 이 직무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진 꿈이 어떠한 배경에서 생겼는지 이런 내용들로 써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기업의 공채 소식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9월, 10월까지도 이제 주요 기업들 채용이 끊지 않고 진행이 될 텐데 우선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2014년 하반기 기술부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5일까지고요.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대우종자 등에서 신입사원 선발을 하는데 예. 10월 8일까지 네.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전학년 성적이 비합격 이상이어야만 입시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크루트의 임경현 본부장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인터뷰 전문도 기사로 올라옵니다. 또 생생경제 SNS 있습니다. 패친과 트친이 되어주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